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코로나 미치겠어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문헌서원과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눴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갑자기 또 이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문헌서원, 여기는 이제 문예의 전당, 서천 문예의 전당인데 문헌서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이곳에 이런 일이, 아니 이분이 그분이야?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 좀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정부 주요 행사라든지 또 여러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요 좀 더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지금 여러 방송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어디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TV에 나가게 된 거고요. 제 본업은 저는 뭐 방송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진짜 직업은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 역사의 쓸모라든지 며칠 전에 또 나온 신간이죠. 일생일문 이런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진짜 제 본업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요즘 뭐 한국사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5만 명이 지금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무려 60만이 응시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대단하거든요. 거기서 공부하실 때 저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누적 수강생이 600만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실 때 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진짜 이게 오프에서 이렇게 문예전당에서 이렇게 다 오셨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끝나고 나서 사진도 좀 찍고 사인도 좀 해드리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뭐 다음에 한번 문헌서원에서 직접 거기서 한번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주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는데 이게 확실히 충청도가 이게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푸근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가면 이게 산세를 보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강원도 쪽으로 가면 좀 산세 높죠, 좀. 그리고 저쪽 전라도 쪽으로 쭉 가면 거기도 약간 지리산 좀 통과하면서 약간 좀 그런데 충청도는 참 이게 어디 하나 이게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야트막하니 그냥 넉넉하니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충청남도 서천군 여기 왔는데 이 서천이 자랑하는 것 세 가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천은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잘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아니 이게 서천이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특산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서천군.
이쪽 특산품입니다. 자, 서천군 하면 자랑하는 것, 유명한 것, 저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물품 두 가지, 그리고 사람 한 분, 뭐 이렇게 들 수 있을 텐데, 자, 어떤 게 있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무슨 소리야? 한산모시? 많은 분들이 한산모시 하면 한산도, 네, 경상도 한산도에서, 한산도는 저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대첩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산모시 하면은 그쪽 한산도에서 만드는 옷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모시 아시죠? 굉장히 그 더운 여름 때 아주 입는 시원한 옷, 이게 모시인데, 그 모시 유명한 게 한산모시잖아요. 한산모시가 바로 이 서천군, 바로 한산면, 여기의 특산품이에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저쪽 한산도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한산모시 유명하고요. 그 다음이 소곡주. 요 소곡주가 또 이게 술 종류인데, 뭐 여기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이쪽이 또 옛날 그 고대 시대 백제의 영토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 백제인들이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술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소곡주가 또 유명하고요. 뭐니 해도 오늘 제가 온 이유, 바로 이분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목은 이색. 바로 이 목은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쨌건 이 한산모시, 그리고 소곡주, 그리고 이색, 여기 바로 제가 지금 온 이 서천의 자랑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 한산모시가 서천군이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건 뭐 20대 청춘이라면 반드시 따야 되는 그 자격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번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자,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봤더니 조선의 교육기관이래요. 중종 38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답니다.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했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정리돼서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금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 교육기관의 특징, 배치예요. 요 앞쪽이 지금 강당, 공부하는 교육기관이고, 저 뒤쪽이 제사를 지내는 사당,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교육기관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교육기관, 자, 여기 복이 나와 있죠. 1번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2번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3번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4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5번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자,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 네, 정답 몇 번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한국사 살짝 깐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몇 번 같습니까? 정답을 공개할게요. 자, 1번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된 교육기관은 조선의 향교가 됩니다. 3번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된 것은요, 이게 조선이 아니라 고려의 교육기관,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한 것, 이것도 조선의 향교입니다. 5번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된 곳, 이곳은 조선의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 서년의 제사와 유학교육에 담당한 바로 지방교육기관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원과 관련된 문제가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번 수능 한번 풀어봅시다. 수능. 자, 갑니다. 자,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영주, 논산, 안동, 경주, 산청 이쪽 지역을 지금 답사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또 추가해야 되겠다. 서천. 서천도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자, 어쨌건 이곳을 지금 가는데 이곳이 지금 뭘 하냐면 문중 향음 주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신라 조경술의 우수성과 인공 연못, 2번 고려 건축 문화의 변화와 주심포 양식, 3번 고려 불교 문화의 지역성과 거대 불상, 4번 조선의 실로 편찬과 사고, 5번 조선 성리학의 융성과 서원. 정답은 네, 바로 5번 조선 성리학의 융성과 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원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를 가실 때 서원을 한번 가시잖아요. 네, 한국사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꽁도 보고 꽁도 따고 꽁도 먹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 한번 와보시면 참 좋은데 특히 이곳 서천에 있는 이 문헌서원, 제가 사실은 좀 서원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게 문헌서원은요 규모가 엄청나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서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서천에 오시면 서천 팔경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치, 8경, 8개의 경치가 있는데 그중 6경이 바로 이곳 문헌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경치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문헌선 한번 오셔가지고 경치도 한번 즐기시고, 그리고 오시면 네, 한국사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좋잖아요, 그죠? 경치도 좋고 공부도 좀 하고 느낌도 좋고, 게다가 이 문헌서원에 모신 이분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경치도 있는 문헌서원으로 오세요. 광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 문헌서원이 진짜 규모가 큰데 여기도 역시 아까 제가 앞에서 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여기 지금 이 서원에 전형적인 그 배치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학 후묘라고 해가지고 앞쪽에는 교육기관, 그리고 뒤쪽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 이렇게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서원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건축 구조인데요. 지금 이 문헌서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규모가 엄청나요. 이게 이쪽 공간은 사실은 이게 지금 섹션이 하나의 섹션, 두 개의 섹션,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서원을 가시면 1번 섹션과 3번 섹션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이 문헌서원은 대단한 공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 공간이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공부하는 공간, 강학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원의 기능, 교육 플러스 제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저 뒤쪽에 지금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공간에 누가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가정 이곡 선생하고 그리고 목은 이색 선생이 요게 지금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서원은 좀 이게 자부심이 좀 이렇게 뿜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을 지금 모셔놓은 서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깨에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에 걸맞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자랑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문헌서원에 오시면 특히 이게 여름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뭐냐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번 섹션 있죠. 여기 이제 1번 섹션에 이제 목은 이색 선생님의 그 영정, 그게 이제 모셔져 있는데 요 뒤쪽에 지금 이제 겨울철에 찍은 사진이라서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여름철에 오시면요, 와, 네, 보세요. 그 1번 섹션 그 뒤쪽에 있는 그 보이시죠? 이게 배롱나무라는 건데요. 연세가 350세가 넘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00년이 넘어간 나무 앞에 가면 이게 제가 나무를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무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사실 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100년이라는 시간은 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년, 300년, 와, 이 엄청난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딱 서 있을 텐데 이 배롱나무는 저만 본 게 아니라 저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저 나무는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100년 이상 넘어가는 나무님들 이렇게 뵈면 진짜 고개가 이게 숙여지더라고요. 네, 바로 이게 백일홍이라고도 하잖아요. 무려 100일 동안 이 붉은 꽃을 계속해서 피워낸다라고 해서 특히 저는 이 문헌서원 이 백일홍 피었을 때 이 배롱나무에 이 꽃이 이렇게 활짝 만개했을 때 한번 꼭 와보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 주변에 조경 시설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면 이게 배치가 위에서 이게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경사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지금 제사를 지내고 모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이 밑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굽어보는 그런 어떤 그 건축 구조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쫙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진짜 서원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울창한 이 송림과 이 멋진 배롱나무와 정말 조화롭게 이 건축 구조를 만든 곳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번 다니실 때 이곳 서천의 문헌서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원에 가면 그 위패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패라고 하죠. 그 위패를 모신 제사의 공간 요것만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이곳 문헌서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요 옆입니다. 요 옆 공간이죠. 요 옆 공간에 목은 이색 선생님이 계세요. 직접 계십니다. 이것만 이게 교과서에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내 앞에 탁 계시다. 만날 수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과서에서 봤던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 거야.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야. 이것만 해도 참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헌서원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간이다. 가족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좋은 경치를 즐기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눌 분 바로 가정 이곡 선생하고 목은 이색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부자지간이에요. 예, 부자지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분에 얽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저것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님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이 시기를 원간섭기다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원나라와 고려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이곡 선생은 고려에서 과거 시험을 합격했고 또 원나라에서도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원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미국 같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도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SA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 딱 통과해가지고 아주 명문대 들어가서 유학 공부를 하신 분이 바로 이 가정 이곡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가정 이곡 선생을 잘 몰라요. 예. 그런가 보다.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정 이곡 선생을 만났어요. 어찌 보면은 그 아들 목은 이색 선생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 가정 이곡 선생님을 좀 더 쉽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전 문학 시간에 작품 하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죽부인전. 요거 죽부인전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죽부인전을 쓰신 분이 가정 이곡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죽부인전은 잘 아는데 가정 이곡 선생은 잘 몰라.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죽부인전, 그 죽부인전을 쓰신 분이 바로 이 가정 이곡 선생이다. 이거 문헌서원에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부인전 내용 기억나요?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고전 문학 시간에 정말 고전했어요. 너무 어려워. 맨날 밑줄 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식의 어떤 문장 문투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밑줄 쫙, 뭐 동그라미 땡땡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죽부인전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죽이 뭡니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절개를 상징합니다. 죽부인전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죠. 그럼 이제 부인 혼자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바깥 활동을 하질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가 사망하면 이 남자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간다거나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죽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병을 또 얻어가지고 굉장히 쇠약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자신의 절개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 죽부인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 21세기 마인드로 뭐 여성들의 정절 뭐야 이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부인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려의 여성들과 조선의 여성들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고려의 여성들은요 좀 조선의 시선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조선의 여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자, 그런데 그 고려 시대 때 그런 고려 여성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가정 이곡 선생이 죽부인전을 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려 여성들과는 다른 여성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죽부인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개와 정절이잖아요. 즉 죽부인전을 통해 가지고 가정 이곡 선생은 그 다음 시대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핵심일 것 같아요. 오늘 가정 이곡 선생이나 목은 이색 선생이나 이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이야기 힌트를 제가 죽부인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 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설명해야 되겠다. 이 가정 이곡 선생이 이게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 교육열이, 네,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즘 왜 그 강남 대치동에 가면 왜 그 돼지 엄마라고 해가지고 왜 치맛바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는 여러분들 치맛바람이 아니라 도포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식의 교육을 이 아버지가 책임졌는데 고려 시대도 이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가정 이곡 선생 또한 자식에 대한 교육 엄청 신경 썼죠. 그래서 그 아들 목은 이색 선생을요, 14살 때부터 개인 과외 교습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그리고 또 이 가정 이곡 선생의 어떤 그 신념이 뭐냐면 모름지기 사람은 큰 도시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20살 때인가요? 바로 이 원나라 수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교육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미국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또는 MIT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자식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열정이 있으셨던 그런 아빠 개인의 모습이라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 목은 이색 선생은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어떤 문화나 환경 이런 것들이 트이는 유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목은 이색 선생을 한번 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려에 삼은이 있습니다. 삼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누가 있을까요? 목은, 포은, 야은. 뭐 이 중에서 한 명이 또 이제 왔다 갔다도 하는데 일단 저렇게 일반적으로 삼은하면 목은, 포은, 야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 누굴까요? 두두두두. 목은은 뭐 알겠지 뭐 방금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죠? 목은 이색 선생, 포은 정몽주 선생, 야은 길재 선생. 근데 이 중에서 이 삼은 중에서 이 정말 고려 시대 최고의 대학자로 아주 꼽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분들 중에서 가장 선배격, 어떻게 보면 스승격 이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목은 이색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은 이색 선생이 얼마나 대찬 그런 분이냐면, 사실 이 목은 이색 선생은 대학자이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려 시를 6,000수를 넘게 쓰신 분입니다. 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목은 이색 선생의 학문의 정도에 오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의 어떤 문학적 경지에 오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고려 조선 시대 이 1000년을 통틀어서 이 목은 이색 선생 정도의 수준에 오른 사람은 정말 손에 꼽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보이셨던 그런 분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이 원나라, 당시 지금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중국에서 굉장히 워낙 유명한 구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제 한번 교류를 트게 되는데, 그 초창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 잠깐 제가 공부하러 좀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딱 특히 전 뉴욕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 머리 검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렇게 약간 좀 깔보는 듯한 뭔가 좀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 구석구석 있어요. 아니 난 진짜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 표 하나 이렇게 사려고 내밀었는데 그 지하철 표를 그리고 잔돈을 틱 던져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냥 쓱 밀어주면 되는데 그걸 틱 던져. 야 갖고 꺼져. 뭐 이런 느낌. 그 사람과 사람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강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런 건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당시도 원나라면 뭐 거의 세계 탑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거기에 지금 고려의 유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 모근 이세선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문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한번 좀 써주세요. 자, 딱 이 모근 이색 선생이 온 거예요. 오니까 이 중국인 원나라 사람이 고양한이라는 사람이 짐승 발굽과 새 발자국이 중국 땅을 마구 밟는구나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싸구려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중국을 더럽혀 이런 거야. 기분 되게 더럽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때 굉장히 정말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정말 이 당시 당대 정말 이 문호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 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 좀 작은 나라 고려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래도 어떡하겠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모근 이색 선생이 여기에 대한 답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 너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바로 이색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야, 아니 짐승 발굽과 새 발자국이 중국 땅을 마구 밟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색 선생이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 뻗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개소리 마 이거잖아요 지금. 그 기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당황했어. 뭐야? 왜 이래?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방 또 날립니다. 뭐라고 날리냐면 이렇게 날립니다. 술잔을 들고 바다에 들어갔으니 바닷물이 많은 줄 아는구나. 자, 술잔은 작아요. 술잔은 작은데 요걸 갖고 바닷물에 딱 들어가니까 그 술잔에 담긴 요 물이 전부인 걸로 생각한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작은 세계야. 너가 이 나라를 알아? 너 작은 나라 와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또 한 번 조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 보이실래요? 제가 이 전해지는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모근 이색 선생이 어떤 성품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답변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댓글을 쓰신 게 바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짠.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작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물에 이제 들어가면 우물이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우물 사이즈로만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늘이 참 작구나. 이렇게 원래 하늘은 너무 큰데 우물 안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너 우물안 개구리야.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이 총장을 만나가지고 총장한테 지금 이렇게 턱턱 던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 모근 이색 선생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 느낌 오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모건 이색 선생, 아까 가정 이적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때냐면 고려 말 시기예요. 고려 말 시기가 원나라가 이제 드디어 기울고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지금 올라오는 시기. 이게 국제적 환경이었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당시 그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권문세족이라고 있어요. 이 권문세족들이 어마어마한 땅, 정말 이 표현에 의하면 일반 농민들은 송곳 꽂을 땅조차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너무 살기가 어려운, 정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왜 신문 보면 지금 미국이 강대국인데 지금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디? 중국. 신문 봐봐. 나 어제 신문 봤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을 선택해야 됩니까? 중국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보니까 어떤 대선 주자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춘들은 중국 싫어한다. 근데 중국도 우리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어쨌건 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그 답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국방적인 것도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쉽게 그냥 난 이게 좋아,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모건 이색이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원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명나라가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인이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때 사실은 이 가정 이곡 선생이라든지 이 모금 이 집안 자체가요, 사실은 그 권문세족, 원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그런 권문세족 집안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정말 이게 한산 이씨 이 집안이거든요. 이 집안은 여러분들 그 권문세족에 저항하면서 등장한 세력 시험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가 지방 향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실력 하나로 자기의 가문을 키워낸 그런 집안, 이게 한산 이씨 집안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이곡, 이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정말 꿋꿋하게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성리학 파이를 키웠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이곡, 이색, 특히 이색 선생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명나라냐 원나라냐,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가 2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새로운 왕조, 조선 왕조 출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워져요. 맞죠? 그러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승자의 기록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자들이 쓴 그 기록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승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쓰겠어요? 좋게 쓸 리가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뭐 정말 악녀로 나오면서 정말 그 이집트가 망하게 된 그 원인을 클레오파트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양귀비 또 어떻습니까? 당나라 현종 홀려가지고 나라 말아먹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문장이, 재밌는 기록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모근 이색 선생이
지금 분명히 원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명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나라를 뒤엎으려는 막 그런 세력들이 막 나오고 있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창왕을 옹립을 하고, 고려 왕이죠. 그 창왕을 이제 이 명나라, 이 명태조 주원장입니다. 입주하겠다, 명나라 입주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문화시종,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그런 직위에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사절단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혹시 이색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여기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단에 누구를 끼워넣고 가는지 아세요? 여기에 요즘 드라마 하죠? 태종 이방원. 네, 이방원을 기록관으로 끼워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인질이에요, 인질. 걱정이 돼가지고 인질로 이방원을 데려갑니다. 어쨌건 그 과정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명나라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남경, 중국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올 건데, 어쨌건 원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명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주원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주원장이 모건 이색의 활동을 한 거예요. 모건 이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원나라와 고려에서 정말 그 과거도 다 합격하고 관리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너 중국어 좀 잘하겠다? 라고 물어봅니다. 주원장이. 너 중국어 좀 잘하겠다? 너 그럼 나한테 지금부터 중국어로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건 이색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중국어 교육을 받았고, 또 원나라에 와가지고 중국어를 했던 사람이니까 중국어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창왕이 입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태조 주원장의 반응, What? What? 이러는 거예요. What? 야, 너 그거 중국어라고 한 거야? 너 중국어 왜 그래? 너 오랑캐 발음이다, 야.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고려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마치 생중계하듯 나와요. 생중계하듯. 근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모건 이색의 굴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그냥 이게 기록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건 이색은 중국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북경 쪽에서 배웠어요. 원나라 수도가 그쪽이니까. 근데 명태조 주원장은 남경 남쪽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은요, 북쪽과 남쪽에 이 의사소통 쉽지 않아요. 이 당시 당연히 주원장이 듣는 중국어는 그 남경 쪽 중국어일 거 아닙니까? 북경 쪽 중국어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주원장이 어떤 기세를 좀 잡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역사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마치 저는 요즘 그 정치인들에게 봤을 때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비난하고 그래야 되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건 이색 선생이 조선 왕조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국 세력들이 이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승자의 기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케이스에서 제가 느끼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건 이색 선생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려의 그 말기, 이 말기는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이 고려 시대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우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 학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나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습득한 그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조선왕조 500년 속에서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조선이란 나라를 처음으로 출발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성리학은요 새로운 이념이자 새로운 힘이자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이 모습들을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정확한 신분제에 의해서 그 신분들이 각각의 해야 될 역할,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 역할이 있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의 롤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걸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고려만의 상황을 정리하기에 이 성리학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은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고려말 그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민왕 개혁에 바로 이 모근 이색 선생이 함께 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성균관 대사성,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성균관대학교 총장이죠. 여기에 임명되면서 이 성리학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업, 이 교육 활동이 바로 조선 건국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새로 다가올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들, 모근 이색 선생의 그 영향 속에서 성장한 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몽주, 정도전, 이런 쟁쟁한 정도전도 어떤 인물인가? 조선의 설계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근 이색 선생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깜깜한 밤에 등대불 하나 비춰주면서 그 가야 될 길을 제시해준 그 인물이 바로 모근 이색 선생이다. 비록 모근은 스스로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이념이라고 했지만 그 이념은 바로 그 다음 시대 5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근 이색 선생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모근 이색 선생은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 first mover라는 겁니다. 이 펭귄들이 있는데요. 이 밑에는요. 펭귄을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바다 표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무서워서, 근데 펭귄들도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는 거야. 어떡하지? 나 이거 내려가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펭귄 중 한 마리가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머지 펭귄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은 바로 이 첫 번째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갔던 first mover, 바로 그 펭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이 고려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습들, 그 모습을 이 모근 이색 선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늘 꽂혀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 사람, 그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 힘의 그 비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로 모근 이색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근 이색 선생은 잘 도외시하고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이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제공한 분이 바로 이 모근 이색 선생인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좀 축을 좀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고려의 마지막 인물이지만 조선시대를 여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이 모근 이색 선생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글들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그 거시적인 국가 경영의 어떤 그런 문제, 비전 이런 것도 읽지만 한 개인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이 모근 선생에게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기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즐겁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 모근 선생은 이야기해요. 그 잠깐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모습을 이어나갈 때 비로소 그 공간에 즐거움은 만들어지게 된다. 굉장히 이게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번 이걸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귀하게 해주는 것은 반드시 나를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반드시 나를 빈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요즘 그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 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어떤 이 문구는 지금도 너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야, 그러네. 내가 지금 일타 강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습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어쨌건 이 모근 이색 선생은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비전을 제시하신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이와 같은 답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지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만드신 분. 우리가 이 문헌서원에 와서 정말 많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산희 씨, 모근 이색 선생, 이분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럼 어떤 인물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까? 저는 이분이 또 떠올라요. 어찌 본다면 모근 이색 선생의 또 다른 모습, 환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직전에 활동하셨던 바로 이 모근 이색 선생의 7대손,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년 되면, 이제 신년 다가오는데 왜 토정비결 본다고 하잖아요. 그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이색 선생의 7대손 이지암, 토정 이지암 선생이지요. 근데 사실은 토정비결은 이지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백 년 뒤에 나오는 책이라서 이 토정비결의 저자가 이지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왜 그럼 이지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을까? 이지암이란 인물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예지 능력,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에 이지암이라는 권위 있는 이름을 끌고 와서 이 토정비결의 저자로 앉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토정 이지암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세기 조선사회가 굉장히 정치는 부패되거든요. 그 부패되는 과정 속에서 양반네들, 그 성리학적 그 꼭대기 있는 양반네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그저 책이나 앉아서 이게 읽고 있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 양반들의 썩어 빠진 이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양반들도 장사해서 돈 벌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자본주의 시대를 그 씨앗을 뿌렸던 인물이 바로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모근 이색 선생이 조선시대의 그 씨앗을 뿌렸다면 이 이지암 선생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씨앗을 뿌린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이게 아마 바로 모근 이색 선생이 쭉 나왔던 어떤 그런 공부의 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헌서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이색 선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좋은 질문 하나 가지고 사는 것, 이건 정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 말고 좋은 질문 하나 이 가슴 속에 심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색 선생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수양하면서 스스로를 닦아 놓으면서 그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그는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질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인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그런 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헌서원에서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이색 선생의 이 일대기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바쁘게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좋은 질문 하나 가슴에 새겨두시고 한번 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문헌서원에 오면 바로 이런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코로나 좀 끝나면요 문헌서원에서 그 좋은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얼굴 마주 보면서 가정 이곡 선생과 목은 이색 선생의 목소리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